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거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일을 일정 부분 대신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고 없던 기업이 생긴 거예요.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기보다는 일자리의 구조가 바뀐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저희 네. 채널에 계신 분들이 이제 효친님들이라고 조금 효친. 효친, 네. 네, 효석이 친구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친님들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 좀 약간 좀 의미가 좀 그러네요. 효친이 효석, 나는 것 같고. 광석. 네. 네, 그러네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친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는 이제 제 커리어 소개를 잠깐 한다면 국책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민간경제연구원을 거치고 지금 현재도 민간경제연구소에서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망하는 게 주요 이 커리어 동안의 일이었고 보고서 쓰는 게 일이었고 7년 전부터는 스스로 경제전망서를 대중서로 발간하고 있고 7년 연속 발간했고 2050년까지 전망서를 발간하기로 한 제 소개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경제전망의 저자 김광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2050년까지 네. 전망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난 진짜 전망하기 싫은데 2050년까지 하려면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 작년인가요? 저희 이제 그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만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좀 재미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파이팅이 넘치고 그때 족구를 했는데 하여튼 엄청 파이팅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이팅 넘치는 어떤 그런 인터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는 동물로 바뀌어요. 정말. 운동할 때는? 네. 특히 테니스를 하는데 운동할 때는 네네. 제가 사자로 바뀌어요. 정말. 사자로? 예. 경제 전망할 때는? 경제 전망할 때는 좀 점잖게 하려고 점잖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이제 거시경제 전문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떤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쫙 봤을 때 이런저런 질문이 있는데 딱 질문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그 키팩터가 뭘까?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제 기업에 이제 의사결정자들을 이제 만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만나면 가장 많은 질문이 역시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도대체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그럼 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예요. 24년에 미국 금리,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세계 경제 전체에서 핵심적인 거시 변수 하나는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그죠?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할까라는 것은 결국 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 언제 잡힐까요? 라는 질문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물가가 잡히는지를 판단하려면 물가를 이제 해부를 하면 이 CPI든 PC든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부문별로 쭉 보면은 식료품 물가나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이미 거의 0이나 마이너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 상승에 기여를 안 하거나 물가 하락에 기여를 하는 품목들이 특히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머지 품목이 중요한데 근원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서비스 물가와 근원 상품 물가가 있는데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도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원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소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식료품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수순으로 물가가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품목이 바로 근원 서비스 물가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 지금 3%대 초중반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기여도를 봤을 때 이 기여도가 2에 가깝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2%포인트에 가깝게 떨어지면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2%에 가깝게 안정화된 건데
근데 그 2%포인트에 가깝게 이 기여도가 안 빠지는 이유는 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거비 부분입니다. 렌트비. 근데 렌트비 같은 경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임금 상승률이 빠져야 된다. 실업률 발표할 때, 취업자 증감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되는 게 임금 상승률 발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달려 있으니까 미국 노동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되게 싫어하시겠죠. 네. 근데 누구 이해관계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가가 언제 잡힐지를 판단할 때는 지금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 정도까지 상승률이 떨어지면 이게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2% 가깝게 떨어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뭐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 가격이 떨어지려면 뭐가 떨어져야 될까요? 아마 이 종이 펄프나 이런 원자재 소재가 가격이 이걸 떨어져요. 만드는데 얼마나 드니 그렇죠. 좀 싸게 만들 수 있니 그렇죠. 이거죠. 근데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자재값이 떨어지면 덜 상승하면 상승률이 잡히는 거죠. 근데 서비스 물가,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게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서비스 물가가 잡힌다. 그래서 저는 금리 언제 인하합니까?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말이고 물가 언제 잡힙니까?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됐을 때. 오케이. 근데 임금 상승률이 언제 둔화될까? 또 본질적인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네. 고용 시장이 많이 악화될 때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100개 공급돼요. 근데 일을 원하는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100개를 임금 수준으로 나열했을 때 어떤 일자리가 먼저 채워질까요? 임금이 높은 것부터 채워지죠. 그러니까 일자리 공급이 많을 때는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려면 일자리 수요는 많은데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일자리 공급은 부족해요. 노동시장이 악화된 경우죠. 그러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가 10개밖에 공급 안 돼요. 그러면 하위 임금 일자리 10등, 9등, 8등도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결국 노동시장이 나름 악화됐을 때,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일자리 공급, 취업자 증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날 텐데 결론적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결정하고 그게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한다.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물가가 잡혀야 되는 거고 네. 물가를 분해하면은 사람들이 주거비 하는데 주거비보다 네. 임금 상승률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여도를 이게 좀 분석했을 때. 낮아져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임금 상승률과 관련돼서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하고 네. 고용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왜냐하면은 AI라는 팩터가 들어가면서 네. 뭔가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가 먹히는데 네. 요즘에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잘려서 네. 심지어 이제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노믹스를 하면서 제조업 경기는 부활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쪽 시장은 뜨거운데 네. 여기는 또 차가워가지고 이게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네. 퉁으로 임금 상승률이라는 것만 봐가지고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AI만 갖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범용화한다면 디지털로 그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이 기술적 변화는 저는 가장 극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그렇죠. 키오스크나 이 테이블 오더 방식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 자영업체들이 식당에서 예를 들면 오더하는 그 직원 수를 줄여요. 서빙하는 직원 수를 줄여요. 이들의 월 인건비를 계산해 봤을 때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아하. 그 테이블 오더를 깔 때도 테이블 하나당 테이블 오더 이 기기를 깔잖아요. 이게 자영업자가 대략 한 35,000원 정도 지불을 합니다. 월. 이걸 임차한 거예요. 테이블이 10개면 35만 원이에요. 근데 월 35만 원이 임금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있었을 때 2020년 팬데믹 때 그 이후로 노동시장이 나름 정상화되는 경로는 인력이 다 투입됐다기보다는
반 정도는 예를 들면 네. 반 정도는 AI와 혹은 디지털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노동 시간이 주는 거예요. 극명하게 줍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노동 시간이 주니까 이 기업체든 뭐 그 밖에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가 또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제까지 같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디지털이 네. 그걸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가 그렇죠. 그 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근무 가능한 플랫폼들이 다 도입되고 그러니까 키오스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에 많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많은 노동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도 충분히 일자리를 수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과 인력 수요가 같이 일어나는데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시간 곱하기 인력이 아니라 시간 자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임금액은 줄어들지 몰라도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영역이 노동시장을 또 반대로 자극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재밌는 것, 이것은 어쩌면 저의 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거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가 도입됐죠. 그럼 증기기관차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거야. 맞아요. 그러나 증기기관 산업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로 해요.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도입돼요. 전기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기 관련 일렉트로닉 혹은 일렉트리시티 산업이 생성이 돼요. 없던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가 더 요구돼요. 또 역시 3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PC가 도입되면서 PC와 인터넷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거야. 예를 들어서 교역을 하는데 사람 만나서 미팅할 필요 없이 인터넷 이메일로만 가능해질 거야. 그러나 역시 인터넷 PC와 관련된 빅테크 플랫폼을 비롯한 산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해요. 역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도입돼도 이들이 사람의 일을 일정 부분 대신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고 역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나열을 하면 다 새로 생성된 그런 산업들인 거예요. 없던 기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없던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기보다는 일자리의 구조가 바뀐다. 아하. 그래서 테크 이노베이션 영역에서의 일자리는 더 많이 요구되고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 운영 인력. 예를 들면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키오스크 말씀드렸는데 요금 수신원 혹은 서빙 하는 인력의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더 그것을 보강하고 더 어드밴스 시키고 이런 것을 유통시키고 하는 산업은 또 생성된다는 거예요.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이것도 디지털이죠. 그렇죠. 그럼 요금 수신원의 자리는 줄어요. 우리 극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산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이패스가 고도화되는 거예요. 보급하고 하이패스 금융산업이 붙고 이런 식으로 그 산업에 요구되는 산업 인력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뭐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AI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일자리가 요구되고 대신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극명하게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계속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가요? 총 임금이 중요할까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똑같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일을 덜 해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돈이 없다. 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총 임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근데 역시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중요하고 총 임금 상승률도 중요한데 이렇게 물가가 가혹하게 높을 때 그 고물가에 따른 충격을 누가 받을까요? 고소득층이 받을까요? 저소득층이 받겠죠. 그 엔겔 지수로 극렬하게 그렇죠.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을 때 같은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소득층은 물가 올라갔어? 난 느끼지도 못해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아예 체감을 못. 원래 더 비싼 거 먹었어 나는.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식료품 소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소득층일수록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이 집중적으로 중요하니까 저소득층이 고물가에 따른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 계층별로 일단 인구를 구분했을 때 상위 5분위와 4분위의 경우에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먹고 살고 안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일을 조금만 하고 여유 있게 살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금 이 임금 가지고는 생계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총 임금의 증가율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총 임금의 증가율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나타나는 미국 경제의 주된 특징이 투잡, 쓰리잡이에요. 그렇지. 한 번 더 일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가서 일도 그러니까 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된다면 하나의 일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된 일과 몇 개 일을 두세 개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은 과거랑 뭐가 바뀌어가지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이랑 좀 다른데 이런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게 갑자기 훅 들어갔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봤을 때 또 미국 물가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파월이 뭐 정말 수천 번 강조했던 표현이죠. 2% goal,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를 추구한다면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그런 어떤 강한 확신이 들 때, 그러면 물가가 지금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가 어려워요. 지금처럼. 이대로 두면 물가가 잡히는 수준에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할 때는 금리 인하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반기 정도가 되면, 하반기 예를 들면 3분기 정도가 되면, 근데 좀 빠르면 6월이고요. 저는 3분기라고 생각하는데 7월에 좀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 예를 들면 7월 말이 되면 6월 물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7월 말에 6월 정도의 물가가 지금 시나리오대로는 하향 안정화 될 텐데 그 물가를 컨빅션을 갖고 확인하는 시점은 7월이라는 거예요. 뭐 CPI든 PC든 다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저의 생각은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등장할 때, 예를 들면 2.5가 안 되는 2.234 정도라는 실적 데이터를 받아들었을 때, 그때 컨빅션을 갖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 시나리오로 본다면 7월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7월 달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그런데 물가가 잡히고 2%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파월 의장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 게 2%에 도달한 거를 확인하면은 그건 좀 너무 늦고 그 전에 조금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서 아마 이제 선제적인 뭐 보험적인 금리 인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언제 하고 여부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나 이런 쪽 주식을 할 때 이게 어느 시점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을 기점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혹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미국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게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7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지금 이 이슈가 만약에 터지면, 불거지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마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데 이걸 못 버티는 애들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도 뭐 주말에 갑자기 긴급 소집 회의 열어서라도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견됐을 때마다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판단하고 있는 이 통화정책 기조는
세 가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축약한다면 하나가 물가 안정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에요.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을 완전히 구분해 놓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해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둘이 영향을 주겠지만 경기 안정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건강해지고 더 많은 무게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약간 경기 안정의 느낌. 펀더멘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경기는 되게 안정적인 힘도 세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의 건강 진단을 받았더니 위험한 신호를 발견했어요. 뭐 암세포가 있다든가. 그것은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의 이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은 이런 적신호적인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고 경기 안정은 더 강해지냐 아니냐 펀더멘털이 그걸 본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요. 일단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기조는 대출해주지 말자예요. 대출량을 제한하자. 대출하지 마. 왜냐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 위험을 떠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아니고도 다른 산업 섹터에도 대출을 해주지 말자라는 식으로 까다롭게 해주자로 가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시중에 안 되니까 이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럼 물가 안정을 주겠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이슈가 터지지 않더라도 경기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고 물가 안정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지금 저는 이 시나리오로 가정한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터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터질 경우, 그러니까 터질 거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얘네들은 오피스예요. 오피스 공식률이 거의 20%에 가까운데 미국 역사상 최정점이죠. 오피스 건설에 투자했던 많은 건설사들이 끌어다 썼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오피스 공실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이 부실해지고 그럼 이들이 부실해지면 금융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죠.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위기 상황이 관측될 때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 그건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할 때. 근데 제가 이게 왜 주된 시나리오로 가정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미국의 금융 특히 은행들을 쭉 나열하면 10,000개 이상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라지뱅크 대형 은행들의 전체 익스포저는 굉장히 낮아요. 스몰 뱅크들 그 하위 한 10% 정도 이들이 익스포저 되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들이 여기에요. 그럼 얘들이 쓰러질 때 쓰러지는 은행은 이 하위 10%가량의 소형 은행들, 지방 소형, 로컬 스몰 뱅크들이에요. 이들이 10%가량 되지만 이들이 쓰러졌을 때 전체 미국 금융시장의 기여도는 매우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쓰러진다고 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쓰러질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심리라는 경로를 통과했을 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있었을 때처럼 뱅크런이 발생하고 지역 은행들이 쓰러지네? 그럼 도미노 사태 있을 것 같아. 금융위기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저축했던 돈이 상환을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뱅크런, 대규모 뱅크런이 이어지면 일어나지도 않을 법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는 거예요. 뱅크런을 통해서. 이게 심리적인 기조를 통해서. 그쵸. 그렇게 될 경우 소위 대형 은행들의 경우에도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위험을 감당하게 되면 그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시스테미컬한 그런 리스크가 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언제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염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그래서 7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는 맞지만 그거 어차피 지방은행들이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문제 되더라도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뭐 뱅크런 했는데 했다고 또 놀라겠나 뭐 이런 생각도 덜 놀라죠. 덜 놀라겠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또 JP모건이 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유도하겠죠. 그러니까요. 재무부에서. 그리고 이제 JP모건이 사가면
JP모건 뭐 뜨뜻한데요. 뭐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주가도 엄청 좋아요. 지금 JP모건도 엔비디아만 좋은 게 아니고 JP모건도 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펀더멘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가능성이 있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까요? 이제 그 얘기가 다 했어요. 7월 달. 그리고 혹시 이 과정에서 미국이 흔들릴 가능성 상업용 부동산. 근데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주가는 가니까? 자, 그럼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테믹한 리스크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으니 등장하게 된다. 도망쳐야 되는 거야? 하면 도망쳐. 빨리 도망. 왜냐하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죠. 대규모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아하. 시장에서 금융 그 공포감으로 한번 당연히 그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빠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도 엄청나게 빠질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주식 시장도 빠질 거예요. 공격적 투자 자산의 경우는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그런 징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뭐 카나리아 같은 거 뭐 있어요? 뭐 이거 올라가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그 지역은행 그 주가를 위험지수, 주가지수 지역은행들이 망하는 조짐이 생긴다.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급락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역은행 중에 좀 하나 둘 뭐 이런 은행들이 두세 개가 같이 주가가 폭락하거나 예. 지역은행이 주가가 망가지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확산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는 망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옐런도 경고를 많이 했고 그때 이제 JP모건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니까 그죠? 이걸 좀 확산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 확산되면 경제 위기인 거고 그러니까요. 확산되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죠. 금융위기 공포에 대한 두려움 일시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갑자기 저희 불러봐 긴급 회의 한번 하자. 이때는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무조건 팔아야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어떤 공격적 투자 자산이든 일단은 그 직전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찍고 나면 또 당연히 엄청난 금리 인하. 그러니까 뭐 0.25씩이 아니라 0.5 이상으로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히는 거예요. 물가는 걱정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는 됐어 이제. 물가는 잡힌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잡힐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대세 상승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리스크가 불거치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괜찮다.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7월 금리 인하나 물가가 잡히는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도 되겠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 이제 단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또 생겨요. 같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질적 금리 인하가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 없이 기대감이 형성됐다가 빠졌다가 할 때 주가가 출렁이는 것인데 그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올라가고 금리 인하도 실제 단행되니까 조금 더 강화된 믿음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됐다 이제 됐어. 예. 그러면서 주가가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와도 되겠네 하는 신호라고 파악하고 주가의 조정 없이 주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서 간혹 저한테도 그런 질문 주시더라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규모 주가의 조정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드 랜딩 금융 위기를 전제한 금리 인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은.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대한 일이 없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그냥 경기가 좀 악화되고 물가가 천천히 잡히는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 랜딩 하는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에는 뭐 그런 조정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너무 명확하게 이제 시나리오까지 역시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 족구할 때 그 느낌을 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족구하는 거 안 보셨죠? 엄청 족구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